토론토의 한 오래된 집에서 겨울이 사람을 이기던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창문은 울고, 보일러는 멈추고, 숨결마저 하얗게 얼어붙던 날들. 그때 한국의 난방 매트가 등장했는데요. 저걸로 캐나다의 겨울을? 처음엔 코웃음이 났답니다. 하지만 단 5분, 침대 아래에서 올라온 온기는 모든 의심을 녹였습니다. 세상은 화려한 기술만 찾았지만 해답은 바닥에서 조용히 올라왔습니다. 토론토의 겨울 한복판에서 한국에 대한 선입견이 무너진 순간, 과연 우리가 놓치고 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믿기 힘든 변화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안젤라 휘트콤브예요. 저는 그림을 그려서 생계를 꾸려가고 있어요.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아주 오래된 집에서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어요. 그 집은 지은 지 100년도 훨씬 넘었고 키가 큰 데다가 폭은 좁은 3층짜리예요. 바람이 세게 불면 창문이 덜컹덜컹 흔들려요. 우리 집은 아름답지만 문제도 많았어요. 벽이 얇고 창문이 오래돼서 찬바람이 슬쩍슬쩍 스며들었어요. 난방시설은 제 할머니보다 더 오래됐고 밤새 쿵쿵거리며 큰 소리를 냈어요. 겨울만 되면 집 전체가 냉장고 같아졌어요. 지난 겨울은 제가 기억하는 것 중에 가장 심했어요. 현관 앞 현관문보다 눈이 더 높이 쌓였고 창문에는 얼음이 꽁꽁 낀 채로 잘 녹지도 않았어요. 바람은 멈출 줄을 몰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집 안에서 제 입김이 보였고 할머니는 스웨터를 한 번에 3벌씩 껴입고 계셨어요. 저도 일을 할 때 겨울 코트를 벗지 못했어요. 제 작업실은 집 맨 위층에 있어요. 보기에는 아늑해 보이지만 겨울이 되면 마치 냉동고 안에서 일하는 느낌이었어요. 손이 너무 시려서 연필을 제대로 잡지 못할 때가 많았고 손가락은 벌겋게 얼어서 욱신거렸어요. 가끔은 그림을 멈추고 아래층 부엌 난로 옆으로 내려가 몸을 녹여야 했어요. 할머니 방은 2층에 있어요. 할머니는 이 집에서 40년을 사셨고 더 따뜻한 곳으로 이사 가자는 말은 절대 들으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 집이 바로 자신의 집이고 떠나면 마음이 부서질 것 같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추위가 할머니 건강을 망치고 있다는 걸 눈으로 보고 있었어요. 날씨가 추워지면 무릎 통증이 더 심해졌고 한밤중에도 덜덜 떨면서 여러 번 깨어나셨어요. 우리는 따뜻하게 지내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했어요. 두꺼운 담요를 사서 침대 위에 잔뜩 겹쳐 덮었고 하루 종일 울 양말과 슬리퍼를 신고 있었어요. 쓰지 않는 방은 아예 닫아두고 부엌과 거실에서만 지냈어요. 하지만 정말로 효과를 본 건 없었어요. 집이 너무 추웠거든요. 가장 힘들었던 건 난방비였어요. 매달 가스와 전기요금으로 수백 달러를 내야 했어요. 낡은 보일러는 죽어라 돌아가는데도 집 전체를 제대로 데우지 못했어요. 돈은 잔뜩 쓰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덜덜 떨고 있었어요. 저는 책이나 잡지에 실릴 사파를 그려서 돈을 벌어요. 저는 그린 그림 한 장에 대해 출판사로부터 비용을 받는데 손이 너무 시려서 그림을 그리지 못하면 일 자체를 못하게 돼요. 일을 못하면 수입도 없잖아요. 매일매일 상황이 더 나빠지는 큰 문제였어요. 그러던 2월 어느 날 모든 걸 바꾸게 될 초대장을 받았어요. 동네 미술관에서 국제 디자인 위크에 제 그림을 전시해달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세계 곳곳에서 온 아티스트와 디자이너들이 토론토에 모여 작품을 선보이는 행사였어요. 미술관에서 소정의 작가비도 준다고 했고 앞으로 일을 맡길 사람들을 만날 기회도 있을지 모른다고 했어요. 저는 바로 승낙했어요. 당장 돈도 필요했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어요. 저 스스로에게 최소한 새로운 걸 하나는 꼭 배워오자고 다짐했어요. 그 새로운 한 가지가 우리 낡고 추운 집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생활 자체를 바꿔놓을 거라고는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디자인 위크는 도심의 큰 호텔에서 열렸어요. 전 세계 20개 나라에서 온 아티스트와 디자이너들이 캐리어와 작품 상자를 들고 로비를 가득 채웠어요. 저도 한자리에서 그렇게 많은 창작자들을 본 건 처음이었어요. 둘째 날, 저는 호텔 로비에서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려고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근처에서 한국인 가족이 낯선 가방을 풀고 있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그 가방들은 길고 얇았는데 마치 바이올린 케이스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음악가는 아니었어요. 아버지인 재민 씨는 첫 번째 가방에서 무언가를 아주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어머니인 유나 씨가 그걸 바닥에 펼치는 걸 도와주었고 딸 아린 씨는 마치 이 시연을 여러 번 봤다는 듯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곧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어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스케치북을 내려놓고 가까이 다가갔어요. 무엇을 하는 건지 궁금했거든요. 그 패드는 작은 컨트롤 박스와 선, 그리고 튜브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한번 만져보라고 손짓했어요. 저도 손을 뻗어 패드 위에 손바닥을 올려봤어요. 뜨겁게 달아오른 게 아니라 하루 종일 햇볕을 받은 돌처럼 포근하고 기분 좋은 따뜻함이었어요. 온기가 표면 전체에 고르게 퍼져 있었고 얼룩처럼 뜨거운 곳이나 식은 곳이 따로 없었어요. 유나 씨는 이게 한국의 오래된 난방 방식인 온도를 현대적으로 만든 거라고 설명해 줬어요. 수천 년 동안 한국의 집은 바닥에서부터 따뜻함이 올라오도록 지어졌대요. 예전에는 부엌의 연기가 바닥 아래 통로를 지나 집을 데웠고 지금은 연기 대신 온수 파이프나 전기 시스템을 쓴대요. 우리가 만지고 있던 이 패드는 내부에 아주 작은 튜브를 따라 따뜻한 물이 순환하는 방식이었어요. 전기로 물을 데우지만 전기 히터보다 훨씬 적은 전력을 쓴다고 했어요. 재민 씨는 온도 조절과 안전 기능도 보여줬어요. 패드가 너무 뜨거워지면 자동으로 전원이 꺼지고 과열과 화재를 막는 센서가 들어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 단순함에 놀랐어요. 시끄러운 팬도 없고 공기를 바짝 말리지도 않고 불에 대한 위험도 없었어요. 그저 바닥에서 조용하고 부드럽게 올라오는 온기였어요. 유나 씨 말로는 한국 가족들은 보통 TV 볼 때나 잠잘 때 이걸 담요 아래에 깔고 쓰고 어떤 분들은 책상 아래에 놓고 일할 때도 쓴대요. 시연을 지켜보는 동안 저는 얼어붙은 제 작업실과 할머니의 차가운 침실이 자꾸 떠올랐어요. 이렇게 얇은 게 우리처럼 큰 데다 틈새 바람이 드는 집에서도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이렇게 얇은 패드가 캐나다 겨울을 이길 수 있을지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가족은 시연을 마치고 방으로 올라갔어요. 저는 로비에 한참 더 앉아 있으면서 방금 본 걸 곱씹었어요. 그날 밤 저는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제 책상 아래에서 그 부드러운 온기가 퍼져나가는 상상을 계속했고 그 온기 덕분에 한겨울 밤에도 제 손이 유연해져서 작업을 쭉 이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디자인 위크에서 돌아온 뒤 저는 그 한국식 난방 매트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브로셔를 모아두고 그 매트를 만드는 여러 회사 이름도 꼼꼼히 적어뒀어요. 얼어붙은 제 작업실에 들어갈 때마다 혹은 의자에 앉아 떨고 있는 할머니를 볼 때마다 제 손바닥 아래에서 느꼈던 그 얇은 패드의 따뜻함이 계속 떠올랐어요. 사흘 동안 저는 한국의 바닥 난방 시스템에 대해 찾을 수 있는 건 전부 찾아서 공부했어요. 온라인 후기를 읽고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영상을 봤어요. 안전 인증과 에너지 비용에 대해서도 알아봤어요. 많은 한국 가정이 오랫동안 이런 기술을 사용해왔고 현대 버전은 예전 시스템보다 훨씬 안전하다는 사실도 알게 됐어요. 알면 알수록 우리 집에도 정말 효과가 있을지 모른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전기식 모델은 우리 집의 낡은 전기 히터보다 전력을 덜 썼어요. 물을 순환시키는 방식은 효율이 더 높고 더 넓은 면적을 커버할 수 있었어요. 두 방식 모두 과열 방지용 자동 전원 차단과 온도 조절 기능이 있어서 화재나 과열을 막아준다고 했어요. 저는 시험 삼아 두 가지 시스템을 주문해 보기로 했어요. 할머니의 침실에는 침대 시트 아래에 깔 수 있는 물순환식 매트를 선택했어요. 주무실 때 온몸이 따뜻해질 만큼 큰 제품이었어요. 제 작업실에는 의자 아래와 작업 테이블 근처에 둘 수 있는 조금 작은 전기식 패드를 골랐어요. 일주일 뒤에 상자가 도착했을 때 저는 마치 선물을 여는 아이처럼 설렜어요. 설치는 놀랄 만큼 쉬웠어요. 먼저 할머니 방 매트를 설치했어요. 매트리스와 하단 시트 사이에 살짝 밀어넣고 컨트롤 선을 바닥으로 내려 콘센트에 꽂았어요. 전원을 켜자 컨트롤 유닛에 작은 초록색 불이 들어왔어요.
5분쯤 지나자 침대 표면 전체로 부드러운 온기가 번지는 게 느껴졌어요. 처음에 할머니는 회의적이셨어요. 담요와 뜨거운 물주머니로 수많은 겨울을 버텨오셨거든요. 전기가 들어오는 것 위에서 주무시는 걸 걱정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낮잠을 위해 누우셨을 때 몇 달 동안 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온몸의 긴장이 스르르 풀어지셨어요. 제 작업실에서는 전기식 패드를 두꺼운 러그 아래 제가 그림 그릴 때 발을 두는 위치에 깔았어요. 의자 좌석에 바로 올려두는 것도 해봤어요. 효과는 놀라웠어요. 그 겨울 처음으로 제 손이 연필을 제대로 잡을 만큼 따뜻하게 유지됐어요. 손가락이 굳는 대신 매끄럽게 움직였고 종이 위의 선들은 흔들리고 끊기던 때와 달리 부드럽게 흘러갔어요. 그 첫날 밤 우리 집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낡은 라디에이터는 여전히 쿵쾅거리며 소리를 냈지만 이제는 냉기가 집안 구석구석을 지배하지 못했어요. 할머니는 평온하게 주무셨어요. 저는 밤늦게까지 작업을 이어가 그전에는 마무리하지 못했던 그림들을 완성했어요. 조용하고 부드러운 한국의 난방 기술이 우리 집에서 캐나다 겨울과의 첫 전투에서 조용히 승리를 거뒀어요. 3주 뒤 10년 만에 최악의 한파가 토론토를 덮쳤어요. 일기예보에는 기온이 섭씨 영하 30도까지 떨어진다고 나왔어요.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창문이 흔들렸고 집 전체가 마치 폭풍 속의 오래된 배처럼 끼익거리며 울었어요. 화요일 아침 저는 완전한 정적 속에서 깨어났어요. 라디에이터에서 쿵쿵거리는 소리도 없고 보일러가 윙하고 도는 소리도 없고 환기구에서 따뜻한 공기가 나오는 느낌도 전혀 없었어요. 우리 집 난방 시스템이 마침내 멈춰버린 거였어요. 저는 아래층으로 뛰어가서 온도 조절기를 확인했어요. 디지털 화면에는 처음 보는 오류 코드가 깜박이고 있었어요. 리셋 버튼을 여러 번 눌러봤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지하실의 보일러는 거대한 잠자는 거인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수리회사 3곳에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 같았어요. 앞으로 나흘은 일정이 꽉 찼다고 했어요. 도시 전체가 극심한 한파 때문에 난방 문제를 겪고 있어서 저희도 절박한 다른 가족들과 함께 대기 명단에 올려졌어요. 정오가 되자 부엌 안에서도 제 입김이 보였어요. 휴대전화의 기온은 바깥이 섭씨 영하 28도라고 했지만 집 안도 거의 그 정도로 느껴졌어요. 창문 안쪽에 얼음이 얼기 시작했고 수도관에서는 이상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이게 바로 겨울 내내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비상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오래되고 틈새 바람이 많은 집에서 난방이 끊기면 정말 위험했어요. 특히 할머니에게는 더 그랬어요. 실내라도 기온이 너무 떨어지면 어르신들은 저체온증에 걸릴 수 있잖아요. 그때 제가 한국 난방 매트를 떠올렸어요. 저는 황급히 할머니 방으로 올라가서 물순환식 매트의 온도를 최고로 올렸어요. 몇 분 만에 얼어붙은 방 한가운데에 따뜻한 섬이 하나 생겨난 것처럼 침대가 포근해졌어요. 저는 할머니가 가장 따뜻한 옷과 담요를 챙기도록 도와드렸고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침대에 편히 누우시게 했어요. 제 작업실에서는 전기식 패드를 콘센트에 꽂고 책상 의자 아래에 두었어요. 또 바닥에 여러 위치로 옮겨가며 제가 일해야 하는 곳마다 작은 따뜻한 구역을 만들었어요. 얇은 패드는 아주 가볍고 유연해서 이곳저곳 들고 다니기가 정말 쉬웠어요. 그 길고 추운 하루 내내 한국 난방 시스템은 설계된 그대로 정확히 제 역할을 했어요. 패드가 사용하는 전기는 전기 히터보다 훨씬 적었어요. 이건 특히 중요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모두 따뜻하게 버티려고 전기를 쓰다 보니 우리 지역 전력망이 이미 과부하에 가까웠거든요. 이 매트들은 공기를 바싹 마르게 하지 않고 화재 위험도 만들지 않으면서 고르고 안정적인 온기를 내줬어요. 가장 중요한 건 몇 시간이고 문제없이 꾸준히 작동했다는 점이었어요. 금요일 아침 드디어 수리기사가 도착했어요. 그분은 지하실에서 2시간 동안이나 막혀있던 시스템을 청소하고 고장난 부품들을 교체했어요. 수리가 끝나자 우리 집 낡은 보일러가 다시 우르릉 소리를 내며 깨어났고 따뜻한 공기가 집 안으로 다시 흘러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흘 동안의 위기를 겪는 동안
어떤 게 분명히 달라졌어요. 한국 난방 매트는 더 이상 실험이나 예비 플랜이 아니었어요. 우리 일상의 일부가 되었어요. 보일러가 제대로 돌아가는데도 저희는 매트를 계속 썼어요. 매트를 쓰면 모든 것이 더 좋아졌거든요. 이 발견은 제게 새로운 아트 프로젝트에 영감을 줬어요. 저는 웜스페이서즈라는 이름의 연작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각 그림에는 겨울에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아늑한 구석이 담겼어요. 부드러운 바닥 온기 위에서 책을 읽는 할머니, 책상 앞의 아티스트, 따뜻한 러그 위에서 잠든 고양이 같은 장면들이었어요. 저는 그림마다 한국식 바닥 난방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짧은 설명을 덧붙였어요. 온돌의 전통과 현대 안전장치에 대해 썼고, 이런 시스템이 적은 에너지로 더 큰 안락함을 준다는 점을 쉽게 풀어 썼어요. 제 목표는 다른 가족들도 이 기술을 친근하고 쉬운 방식으로 알 수 있게 돕는 거였어요. 첫 몇 장을 온라인에 올리자 반응이 제 예상보다 훨씬 컸어요. 캐나다 곳곳에서 추운 집과 비싼 난방비에 대한 각자의 이야기들이 올라왔어요. 위니펙의 한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제 그림을 보여줘도 되겠냐고 물어봤고, 헬리팩스의 한 사서도 에너지 절약 아이디어 전시에 함하고 싶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도 제 작업을 보고 어르신들을 위한 안전한 난방 안내서를 함께 만들자고 제안했어요. 우리 동네에도 우리 집처럼 오래된 집에 사는 어르신들이 많았고, 겨울 난방비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어떤 분들은 집 전체를 데울 수 없어서 위험한 전기 히터나 안전하지 않은 전기 담요를 쓰고 계셨어요. 안내서를 만들면서 저는 한국 난방 시스템에 대해 더 많이 배웠어요. 상황마다 더 잘 맞는 방식이 따로 있다는 것도요. 물순환식 매트는 침대나 넓은 면적에 가장 좋았고, 전기 패드는 의자나 작은 공간에 딱 맞았어요. 둘 다 정식 안전 인증을 갖춘 믿을 만한 회사 제품을 선택하면 대부분의 대체 수단보다 훨씬 안전했어요. 안내서에는 안전하게 설치하는 방법을 그림과 함께 아주 쉽게 담았어요. 어떤 안전 기능을 확인해야 하는지, 어떤 경고 신호가 문제를 뜻하는지 설명했고, 인증된 공급처 목록과 대략적인 비용도 정리했어요. 무엇보다 예전에 호텔 로비에서 한국 가족이 보여줬던 그 시연처럼 쉽고 친절하게 안내하려고 했어요. 커뮤니티 센터에서 안내서를 배포했을 때 저는 마치 한 바퀴를 온전히 돌아 완성한 느낌을 받았어요. 한국에서 토론토의 호텔 로비로 건너온 지식이 이제 우리 도시의 어르신들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겨울을 나도록 돕고 있었거든요. 한파 속에서 저와 할머니를 구해준 그 얇은 난방 매트들이 이제 다른 가정들의 생명줄이 되어 가는 모습을 직접 보게 됐어요. 마침내 토론토에 봄이 왔어요. 따뜻한 햇살이 비쳤고 이웃집 정원에서는 꽃이 피어나며 달콤한 향기가 퍼졌어요. 현관 앞에 쌓였던 눈이 말끔히 녹았고 이제 작업실 창문을 열어도 집 안으로 겨울을 들이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몇 달의 추위 끝에 찾아온 이 부드러운 온기는 선물처럼 느껴졌어요. 날씨가 점점 풀리자 저는 제 전기식 난방 패드를 정성스럽게 닦아 겨울옷들과 함께 옷장에 보관했어요. 조심스럽게 말아 천가방에 넣어두고 다음 겨울까지 안전하게 쉬게 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물순환식 매트는 그대로 침대 시트 아래에 두었어요. 봄에도 할머니는 잠자리에 약간의 온기가 있으면 더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 봄에 나온 우리 집 난방비는 지난 5년 중 가장 낮았어요. 한국식 난방 시스템이 예전 전기 히터보다 전력을 훨씬 덜 썼고 넓은 집의 빈 공기를 전부 데우려고 애쓰는 대신 몸을 직접 따뜻하게 하다 보니 메인 보일러 온도도 낮출 수 있었어요. 더 중요한 건 저도 할머니도 예전 겨울들보다 훨씬 건강해졌다는 점이었어요. 늘 겨울이면 이불 속에서 덜덜 떨다 감기나 기관지염에 시달리던 할머니가 이번에는 한 번도 아프지 않으셨어요. 저는 얼음장 같은 작업실에서 무리하게 그림을 그리며 손목이 욱신거리는 일도 사라졌어요. 오히려 그 어느 겨울보다 많은 작품을 완성했어요. 커뮤니티 센터에서 만든 난방 안내서는 도시 전체에서 큰 인기를 끌었어요.
도서관들은 방문객에게 나눠줄 수 있게 더 많은 사본을 요청했어요. 사회복지사분들도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따뜻함을 지키는 방법을 찾도록 안내서를 적극 활용했어요. 온돌 전통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분들 사이에서도 한국식 난방 시스템이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린 웜스페이스 웜스페이서즈 시리즈는 어느덧 15점까지 늘어났어요. 도심의 한 작은 갤러리에서 세계 곳곳의 해결책이라는 전시로 작품을 걸어보자고 초대했어요. 한 달쯤 지나 디자인 위크에서 만났던 그 한국인 가족에게서 편지를 받았어요. 누군가가 온라인에서 제 작업을 보여주었고 제가 그분들의 문화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나눠준 것에 고맙다고 하셨어요. 자신들의 난방 기술이 캐나다의 한 가정을 돕는 모습을 보니 자랑스럽고 그때 시연을 하길 정말 잘했다고 적어주셨어요. 이제 정확히 1년이 지나 우리 집은 다음 겨울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한국식 난방 매트들은 든든한 친구처럼 제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할머니의 무릎은 훨씬 편안해지셨고 매일 밤 따뜻한 침대를 기다리세요. 저는 가장 추운 날에도 그림을 그릴 수 있고 그 그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각자의 문제를 해결할 힌트를 줄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람들이 매트에 대해 물어보면 저는 늘 같은 말을 전해요. 가장 좋은 해결책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여러분보다 훨씬 오래 같은 문제와 씨름해온 사람들에게서 올 때가 많아요. 중요한 비결은 배우는데 마음을 열고 겸손한 태도를 지니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